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MBC 미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여야 정치인 간 좀 선을 넘는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도쿄의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라고 이제 표현한 게 또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제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은 매우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논란이 되자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집 없는 아저씨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이 역시 논란입니다. 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를 비판하는 논평에서 꿀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을 인용했다가 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사과 후 논평에서 삭제했습니다. 여권도 지금 비슷한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일이라면서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수자 혐오 아니냐 이런 지적이 성소수자 단체 등으로부터 나왔고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또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그런 마음가짐,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발언 아니냐 하면서 정의당에서 비판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임팩트를 주려면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 비유 하나하나도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속담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만 들여다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공격해야 되겠지라고 하니까 그 발언의 내용을 묻혀버리고 발언 어떤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뭐 비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받는 게 선거전에서는 좀 뭐 계속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표현 자체가 문제인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게 단순히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이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들을 계속 뱉으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당장 아줌마가 뭐가 문제냐. 아줌마를 아줌마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니 그거 옛날부터 써온 속담 써온 얘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이 더 크게 확산되고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방어 논리 차원도 있겠지만 네. 또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 발언이 왜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상대 진영에서 지금 우리 후보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지만 이 발언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내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뭐 그렇게까지 방어선은 치지는 않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마 아줌마 우리 많이 쓰는데 나도 일상에서 쓰고 근데 그게 왜 여성 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야. 아마 많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진영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냥 아줌마만 빼놓고 보면 뭐 쓸 수 있는 용어기 때문에 또 아저씨라고 또 그렇게 또 말해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버리면 또 조금 혐오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 글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40대 후반 정도 되다 보니까 잘 아직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치판에서는 뭐 약간만 실수를 해버리면 그게 다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주목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논쟁은 설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현주 전 의원도 밥 파는 아줌마라는 요 그렇죠. 발언 예. 하나 때문에 이것도 결국 급식 관련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논란이 크게 일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절름발이라는 표현 썼다가 논란이 되고 나서 사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워낙 관성적으로 오랫동안 써왔던 표현들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감수성이 막
다들 항상 민감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고 나서의 대처가 훨씬 중요한데 예를 들면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속담을 쓰고 나서 비판을 받고 삭제하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이런 식의 대처들을 먼저 정치인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혹은 그 이제 캠프라든가 진영에서도 이 발언이 왜 혐오 발언이죠? 이게 왜 뭐가 문제죠?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상당한 시그널이 되거든요.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이제 김종민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사들이 나오고 나서 캠프 쪽 관계자가 이제 좀 이게 왜 혐오 발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그렇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좀 그랬는데요. 그럴수록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쟤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상처를 받지? 뭐가 문제가 있었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정치인일수록. 네. 참고로 그러니까 아줌마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게 아줌마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머니를 낮춰 이르는 말.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도쿄에 아파트를 산 거와 왜 아주머니를 연결짓느냐. 또 이런 어떤 인식에 그렇죠. 구조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꿀먹은 벙어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정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속담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속담을 인용을 했는데 그 속담 자체에 사실은 어떤 신체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비하나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속담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뭐 이거는 더 뭐 설명할 필요가 네, 없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인 것 뭐 같습니다.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를 비판하는 만평을 그리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매일신문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아서 오히려 논란인데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신문사 처벌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 매일신문이 일관되게 현 정부에 대해 너무 뼈아픈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광주 시민들의 아픈 생채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들춰낸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면서 조건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매일신문 노조는 오히려 고개를 숙였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매일신문 지부는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의 수단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만평은 삭제가 됐지만 이 입장문 때문에 언론사를 향한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제 계엄사 소속 군인들이 네. 군인들이죠. 광주 시민을 이제 곤봉으로 폭행하는 장면. 이제 그것들을 그대로 네. 이것도 이제 비유 묘사라고 해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림으로.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그 그림들은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저거를 굳이 만평에 해야 되느냐. 뭐 그 어떤 의도인지는 뭐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저 만평을 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어야 되냐라는 비판도 있고 여기서 좀 또 과정적인 어떤 매일신문 얘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굳이 그 사진 그거는 사실 기록적으로는 가치가 있지. 그거를 표현하고 그거를 통해서 뭘 알리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오히려 노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오히려 맞다고 해야 되지. 뭔가 상처를 줬을 때는 사과하겠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이제 사과를 할 때 이제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상투적으로 관례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인 거죠. 상처를 드렸다면이 아니라 드렸어요 그런 벌써. 이미 벌써 드린 이제 거예요. 예. 조건이 달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5.18 단체들도 이 입장문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성명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깊은 상처를 덧내는 무책임한 행위다. 진솔한 사과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이제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비판할 수 있죠. 이 정부의 뭐 부동산 정책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칼럼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겠고 뭐 만평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그림에서 왜 하필 그 비유가 그렇죠. 이거야 했는지 이게 가장 적확한 표현이었고 이거 아니면 수단이 없었는지 사실 예전에 이제 유럽 사회에서도 샤를리 에브도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만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가지고 항상 좀 표현의 자유와 뭐 정치적 자유와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려가 됩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좀 건드리면 안 되는 최소한 좀 민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만평이잖아요. 만평 같은 이 형식이 갖는 특성은 뭐냐면 풍자와 해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비교하는 것 자체도 별로 그러니까 적합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 또 만평이라는 풍자와 해악을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도 있을 수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본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저는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걸 어떤 풍자와 해악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풍자와 해악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광주 학살 이것이 어떤 그 지금 뭐 그 대상이 아니라 그냥 네. 수단으로 갖고 온 건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엄청난 생채기가 되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런 만평이 있었던 걸 봤을 때는 크게 이 부분에서 뭐 좀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광주 관련된 5.18 관련된 사진들을 계속 만평에 몇 번 지금 기재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르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유태인들 앞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뭐 저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는데 유태인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가스 실에도 넣어서 뭐를 해야 딱 된다.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그 거죠. 진행자가 적절한 비율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딱 적절합니다. 음. 그 유태인이 거기 그 독일한테 당했던 나치한테 당했던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뭐가 정당화되고 누가 그걸 공감할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들을 더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신문이 이제 자신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만평도 물론이고요. 칼럼을 봐도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그 정신을 좀 폄훼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광주 교도소 습격설을 언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무리한 행진곡을 사회주의 세상을 실현하는 뭐 노래다라는 식으로 칼럼을 기고받는 등 애초부터 매일신문이 조금 이 부분에서 되게 둔감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기회에 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그런 의도 아니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니? 우리 정부 비판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 공식 입장문을 내버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특히나 지금 만평은 사실을 전하는 양식이 아니라 만평이 전달이 되면 그 만평에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는 독자의 몫이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독자가 그렇게 듣겠다면 그거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는데요. 본인들만 아니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독자나 관객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감독이나 소설가가 나와서 난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닌데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으로 불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는 이제 10만 원 정도의 벌금, 경범죄로 취급했던 스토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받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스토킹을 정의했고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 행위에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스토킹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이게 8만 원인가 얼마로 돼 있죠? 네,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그러니까요. 네. 7만 원인가 8만 원이 제가 기억을 8만 원입니다. 예. 8만 원 맞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지금 고통이고 공포인데 네. 이게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는 얘기는 참 오래된 얘기인데. 뭐 또 그것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그래 돼 있어요. 3번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죠. 제 가장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게 그런 행동이 아주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계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게 네.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이유 없이
빤히 쳐다보거나 접근하는 행위 형벌 법규는 상당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이유가 있게 보는지 이유 없게 보는지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시간들이 끌었었는 건데 저는 사실은 법은 필요하고 이건 이제 이거를 판례를 통해 정립을 해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꼭 필요했고 외국엔 다 해서는 우리는 지금 제가 열 몇 차례가 올라갔는데 아직 통과가 몇십 년째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일단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면 뭐그 통과 다음은 그렇게 본회의 하면 네, 통과됩니다. 오늘 법사위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통과됩니다. 네. 참 오래 걸렸네요, 정말. 그래서 사실 이거 통과되기 전에 많은 범죄들 보면 스토킹 그러니까 연인 간에도 범죄들도 스토킹하고 똑같거든요. 헤어졌는데 계속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더한 중한 범죄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이제껏 뭐 8만 원 범칙금 해가지고 이게 처벌이 됩니까? 또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법은 필요한데 앞으로 또 운영에 대해서는 묘를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설사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경찰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죠. 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게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명확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증명도 좀 불확실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범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막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20년 가까운 이 수건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경찰이 긴급 조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네, 한 면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상당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 예전에는 민사소송 걸어야 됩니다. 누가 자꾸 접근해 오면 입증해서 민사소송해서 판사가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거의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근데 이번에는 스토킹이 입증만 된다면 경찰한테 요청해서 긴급 조치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입법적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토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뭐 이제 그 처벌을 한 해만에라는 논란이 벌어졌을 네. 때 그 오갔던 논쟁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스토킹하고 구애를 어떻게 구분할래? 뭐 이런 어떤 그 논쟁도 사실 있었어요. 많아요. 예전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바로 얘기 그 또 있었잖아요. 속담 들으면서 10번째 거 안 넘어가면 뭐 나무 없다. 예. 뭐 그런 정신으로 구애하는 거 그러면 그건 스토킹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논쟁이었던 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고통이고 공포면 그 자체가 스토킹 아닙니까? 무조건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싫은데 뭐하러 자꾸 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